(2022년 1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 상원 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큰 관심이 글쎄 높아야 되고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코미디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서울대학 나와서 코미디언, 개그맨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정치인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개그맨이 대통령이 되느냐. 근데 그는 웃음으로 국민의 위로를 위로시킬 수 없기에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정치인이 됐다라고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러시아파에 맞서서 투쟁을 했죠. 그러다가 전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영리하고 강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의 미국 방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벨로루시를 거쳐서 벨로루시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리비우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대는 곳곳에서 강한 저항을 만나서 돈자돼 버렸고 그들의 신속 기동 타격 전략은 실패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바스 지역하고 해안선 쪽으로 쳐들어오는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을 들어갔죠. 그러나 점령은 했습니다만 격렬한 저항 때문에 오히려 애를 먹고 있는 상태죠. 꼭 뭐라 그럴까,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지리적 분리,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애를 먹었던 수나라 수양제가 생각이 납니다. 젤렌스키의 방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거 러시아 해외정보부가 CSV인가? 나도 헷갈린다. 옛날 KGB의 후신, FSB는 국내 정보부고, 러시아 해외정보부, 러시아 군의 정보사령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지금 맥군 어떤 부대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총지하는 그쪽 작전사령부 산하의 정보부대들이 이거 다 젤렌스키 방미를 막으려고 작전했을 텐데 완벽하게 따돌린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기사를 쭉 봤을 때 눈에 탁 띄는 거는, 야, 이거 이렇게 안 되는구나, 러시아가 실력이 딸리는구나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지금 보도만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습니다.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는 전쟁이 아닌 무슨 사태 뭐 이렇게라고 표현했지만 전쟁입니다. 12월 11일 날 젤렌스키하고 조 바이든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와라라는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12월 11일 날 통화한 거는 미국의 정보부대들이 들어가서 비화기로 통신하게 해줬겠죠. 이게 뭐 선으로 통화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미군이 만든 거죠. 미국이 밀리터리용으로 만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민간인이 사용하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미군이 원래 자기네 쓰려고 만들었다가 밀스펙 버전은 여전히 미군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좀 정도를 떨어뜨린 걸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술적인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서 보정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군사적인 GPS는 우리 뭐 자동차 몰고 가게 되면 어느 아파트 앞에 탁 가죠. 근데 그 아파트 몇 층까지는 표현 못 하잖아요. 고도는 표현 못 하는데 미군 GPS 밀스펙은 고도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10층 이렇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한 차원 더 높이게 되면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인터넷도 만들고 GPS를 만들었는데, 그런 정보들을 돌아다니게 하려면은 많은 정보가 흐르는데 그거를 당연히 무선 정보니까는 러시아의 감청부대가 감청하려고 그러겠죠. 잡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암호를 넣고 비문을 넣어갖고 로직을 알지 못하면 못 풀게 만듭니다. 뭐 옛날에는 단순하게 호랑이 그러면
공격 이렇게 정해놓고 일본군이 진주만 칠 때 돌아 했잖아. 돌아가 일본말로 호랑이잖아. 호랑이 하면 진주만 치는 거고.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밤에 뭐 백마 진격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암구 밤마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편이라는 서로 암호인데 매일매일 바뀌는 거. 그 정도 암호가 아니라 훨씬 더 수학적으로 복잡한 암호를 집어넣죠. 그걸 풀지 못하면 풀어도 작전이 끝난 다음에 풀면 의미가 없죠. 끝난 다음에도 풀면은 그 다음에 얘네 로직이 이거니까 그 다음 작전을 풀 수 있겠지만 그때도 작전을 또 바꿔버리죠. 또 암호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대전 때 진주만을 습격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다시 미드웨이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미국에서 그 애니그마인가요? 그 당시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일본군의 암호를 풀었죠. 그래갖고 미국 함대를 보내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일본의 공수가 꺾이면서 일본이 그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암호, 통신 암호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12월 11일 젤렌스키 바이든 통화를 러시아가 못 잡았거나 잡았어도 해독을 못했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젤렌스키하고 바이든의 통화다라는 것도 감도 못 잡았다는 실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방문하기 3일 전인 12월 18일 최종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러시아는 몰랐네요. 그리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통신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젤렌스키의 방미 과정을 언론의 안구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준비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에서 보게 되면 동쪽이어죠. 최대 격전지가 바흐무트인데 20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최고의 전장터를 간 거죠. 거기서 장병들을 격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언론은 못 잡았는데 기차를 탄 건지 그리고 거의 그날 밤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북쪽에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의 푸세미실이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지역 현지 언론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이 있는 게 잡혔습니다. 폴란드에 왔네 하는데 기차역을 배경으로 해서 기차에서 내렸겠죠. 내리는 건 현지 언론이 못 잡은 모양이에요. 바로 SUV를 탔습니다. SUV는 요즘 뭐 사륜구동 유틸리티 차량이죠. SUV 타고는 휙 가가지고 폴란드의 르제스조 공항, 지방공항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게 또 현지 방송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왔는데 폴란드에서 그리고 나서 정확하기는 않은데 미국 갈 때는 이 폴란드의 지방공항에서는 큰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미국까지 가려면 보잉으로 얘기하면 777이나 747 같은 큰 대륙간 비행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건 미국에 이제 대형 수송기가 가능한데 유럽에 있는 미 공군 최대의 부대는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항 주독 미군이 사용하는 거기에 몇 공군이 있나? 우리나라는 7공군, 일본의 5공군, 독일 공군은 몇 공군인지 제가 기억 못하겠네요. 하여간 거기에서 대형 수송기 그러나 사람이 타는 우리도 왜 KC-330인가는 밑에는 급유기고 위에는 아주 좋은 여객기처럼 돼 있죠. 그런 비행기가 와서 워싱턴까지 날아갔는데 폴란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독일에 가서 갈아타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날아갔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지금 합의가 된 게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서로 의견 일치를 봤어요.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패트리어트 팩3를 포함해서 한 18억 달러, 20억 달러 가까운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미국하고 핵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로는 꽝꽝하지만 실제로는 사용 못하고 이제 재래식 무기로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붙어 있으니까 ICBM을 쓰는 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즉 이스칸데르를 씁니다. 근데 이스칸데르가
지금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부품이 딸리죠. 나사도 거기 들어가고 모두 필요한데 안 되니까 지금 봐서는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팔아먹었어요. 대한민국도 그걸 사가지고 현무2, 현무4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북한도 한 10년 늦게 사서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만들었고, 러시아도 만들었고, 핵무기가 아닌 거는 뭐 수출해도 유엔이 이렇게 제재를 안 가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완품은 아니더라도 부품을 수입해서 또 북한으로부터 갖고 와서 여기를 때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큰데 대도시가 깨지니까 그거 막으려면 팩3가 필요하죠. 그 팩3를 제공하겠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완벽한 철모를 쓰게 되는 거니까 러시아는 힘을 잃죠. 더 멀리서 쏜다 그러면 그땐 사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종전을 원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 푸틴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바이든은 평화를 원한다 그랬더니 나는 평화를만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도 회복하겠다. 주권 내놔라. 딱 이렇게 나갔습니다. 기세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상원이 군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하원도 같이 참석하고 굉장히 많은 박수가 쏟아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화상 연설을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아주 불성실하게 했었죠. 근데 그분 방송을 끌고 온 거는 강원지사였던 누굽니까? 안희정 말고 노무현의 좌팔 연대에 나온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친구가 했는데 우리는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폴란드는 지금 나토 국가니까 최전방 나토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걸 많이 도와주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쳐가도록 해주고 그 자기네 무기도 그쪽으로 러시아제 무기는 줘서 일단 쓰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 필요한 무기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생산량이 딸리니까 우리 거가 급속히 들어갔지 않습니까? K2, K9, FA50 뭐 들어갔는데 저는 조만간 천궁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미국의 팩3를 폴란드가 원하겠지만 물량이 있을까? 우크라이나 주고 나면 딸릴거려. 지금 우리 천궁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군한테 좀 나중에 배치하더라도 우선 줘야죠. 무조건 줘야죠. 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뭘 보는 거냐면요. 지금 대만 해협 위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때릴 것이다. 저는 때리지 못한다고 거의 단언을 합니다. 뭐 미사일 몇 발은 쏘겠지만 상륙작전 침공은 꿈도 못 꿉니다. 우선 150에서 180km, 200km에 걸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와서 상륙을 하려는 능력이 대만한테는 없어요. 중국한테는 없어요. 대만은 우리만큼은 강국입니다. 경제력도. 그리고 대만에도 사거리 20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핵은 안 달려있지만 대만서 쏘면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베이징을 때릴 수 있고, 베이징에 중국 수뇌부가 있는 조호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양자강에 있는 세계 최대의 댐 삼엽댐을 때릴 수도 있어요. 뭐 한 방 맞고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괴물 몇 톤짜리, 뭐 대만도 우리 같은 ADD가 있으니까 몇 톤짜리 10톤짜리 탄도 올린 거 만들어서 벙커버스터처럼 탄도 못 만들 것도 없죠. 때리면 어디 무너지게 되면 양자강 물이 터져서 흐르기 시작하면 상해가 잠기고 중국 경제는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몇십 기야? 100기는 안 되고 5, 6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대만이 운봉이라고 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말고 웅풍, 수컷웅자, 바람풍차, 웅풍일 겁니다. 현무, 우리 시리아와 같은 순항미사일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확하죠. 그런 걸로 원전을 때려대기 시작하면, 물론 중국 원전이 그거 맞고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송전탑 이런 게 무너지면 애를 먹습니다. 자기도 겁먹을 거고. 그래서 대만의 역공 생각하면 못 때립니다. 이러할 때 대한민국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워낙 망쳐놨잖아요. 세금 많이 걷어갖고 나눠줘서 집권이라 하려고 하다가 세금 내던 사람들도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자기들도 힘들고 세금 못 내고 있잖아요. 못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윤 정부에서 부동산이라도 살려보려고 막 아리 풀어주고 막 경제 살리려고 최태원 씨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최태원도 우리도 돈이 없어요. SK 회장도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땐 또 기업들이 좀 한번 튕기죠. 네. 어쨌든 간에 움직이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확실한 라인을 쓰는 겁니다. 박정희,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거는 확실한 친미 라인을 섰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젤렌스키도 확실한 미국 라인을 했기 때문에 저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푸틴이 애를 먹는 거죠. 그럼 시진핑 독재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드라이브를 붕괴시키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도박하는 겁니다. 미국에 몰빵하는 겁니다. 경제 원리에서는 절대 포트폴리오를 나누라 그러는데 그럴수록 수익은 적고요. 역시 몰빵인데 성공적인 몰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 경제를 와해시키는데 대만 공격을 못하니까 한다 그러면 더 빨리 무너지고 지금 푸틴처럼 중국이 흔들렸을 때 북한이 흔들리면서 북한에서 민주화 공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젤렌스키를 비밀리에 미국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중국의 어떤 반체제 인사도 있으면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빼내겠죠. 과거 우리는 북한 내의 반체제 인사였다고 하는 황장엽 씨를 베이징에서 빼돌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작들을 국정원이 과감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중국을 흔들어야 되죠. 미국 편에 서서. 그래서 우리 청공투, 앞으로는 현무2나 4도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친미 노선을 걸어야 된다.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반미로 가더라도 그럼 그 다음 문제고 지금은 확실한 한미 공조다. 젤렌스키의 방미를 손 놓고 있었다. 과거 북한에 누가 어디 중국 가면은 우리나라가 언론들이 놀래서 막 보도했는데 지금 러시아 언론들 놀래 잡았을 거예요. 러시아 정보부도 놀랬을 거예요. 아주 치열한 새로운 냉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일 때는 확실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반중 전선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자. 반러 전선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자. 저는 애초부터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무기를 공급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회일 거라고. 아직 그까지는 못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글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공조를 확실하게 해야만 미국과 더불어 북한을 와해시키고 골치 아픈 북핵 문제를 제거하면서 동북아 또는 세계의 강국 G7을 넘어 G5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젤렌스키의 방미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얘기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